미네소타 프로젝트.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진행한 대한민국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그 하위 프로그램이었던 서울대 재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서는 서울대 의대 교수 등 226명이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미국의 선진 의료기술 등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금속 활자나 고려자기 등 여러 예술과 기술 분야에서 그랬듯 머지않아 한국은 다른 나라에 새로운 상품과 사상을 수출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력이 뒷받침되는 사람은 치료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는 뛰어난 의료 장비나 시설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암을 치료하거나 희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떠나야만 했죠. 그리고 의사들 역시 선진 의료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의학 기술을 접하기 위해서도 외국으로 유학을 가야 했습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60년이 지난 현재 매년 1000명의 의료진이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을 정도로 한국은 의료기술을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찾는 의료진들 중 과거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실행했던 미네소타 주립대 소속 의료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위암, 간이식, 성형수술 등의 분야에서 한국 의사들의 기술은 독보적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 유럽 등 의료 선진국 의사들이 수술 기술을 배우러 한국을 찾는 것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일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따르면 2017년, 2018년 2년간 아산병원에서 연수받은 해외 의학자 수는 9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영상의학과, 성형외과, 간이식, 간담도외과, 이비인후과 등 진료과 역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성형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국가인 한국에서 수술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10년간 국제외과 수술 컨퍼런스에서 한국 대표로 가장 많이 초대된 장용주 이비인후과 교수에게 연수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성형수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성형보다 더 뛰어난 분야가 바로 암인데요. 대한민국의 위암, 대장암, 직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지표를 기록하면서 국내 위암 수술 환자의 5년 생존율 81.6%, 미국 하버드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췌장 이식 환자의 1년 생존율 역시 98%로 1966년 췌장 이식을 처음 시작한 미네소타 대학병원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한국의 암 치료 기술이 주목받게 된 것은 의외로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27년 전이라고 하는데요. 1996년 그리스에서 세계 위암 대가들이 학술 발표와 교류를 위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노성훈 의사가 참석해 경험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경외과, 정형외과에서 전기소잡기로 수술하는 걸 보고 위암 수술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전기소잡기로 출혈 부위를 찢으면 피가 안 나는 수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수술 시시화가 좋아져 수술이 정교하고 깨끗하게 진행되었고 환자는 수혈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수혈에 의한 감염도 사라졌습니다. 기존에 4시간 걸리던 수술도 절반인 2시간으로 줄어들었고 이번 기간 역시 2주에서 1주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암센터로 불리는 미국 메모리얼 슬로운 캐터링 암센터의 수술 후 사망률이 2%였는데 노성훈 의사의 수술법은 그보다 4배나 낮은 0.5%까지 낮췄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생존율도 78%로 외국보다 무려 20%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 발표가 끝나자 한국과 일본의 위치가 뒤바뀌게 되는데요. 당시 일본은 위암 수술의 종주국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위암 수술을 받으려면 일본으로 가야 한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사들 역시 일본으로 기술을 배우려고 유학을 떠나기도 했죠. 그런데 노성훈 의사의 발표 후 일본 의사들이 깜짝 놀라며 오히려 일본에서 한국으로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도쿄대학병원에서는 노 의사의 말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해 수술을 참관하기까지 했습니다. 나의 스승은 한국에서 수술을 배웠고 나 역시 그런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 두 나라의 방법은 비슷하지만 한국은 수술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하다. 나는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했지만 위암 수술법은 한국에서 배우고 싶었다. 위암 분야뿐만 아니라 간이식 분야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세계 최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이식 분야 역시 앞선 사례와 같이 세상에 없던 방법을 개발해
세계 최고 자리에 올랐는데요. 1998년 당시 간 이식 성공률은 70%로 높았지만 나머지 30%의 환자는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때 한국 의료진이 수술 시 중간 정맥이 없어서 사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연구 끝에 환자의 허벅지 정맥의 일부를 잘라내 간 혈관으로 이용하는 고난도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1999년 첫 수술이 성공하자 한국의 간 이식 성공률이 70%에서 95%로 점프하게 되었고, 이 성공률은 당시 세계 최고 성공률을 자랑하던 스탠퍼드 대학병원보다 10%나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사람의 간 일부를 떼어내 한 환자에게 이식하는 2:1 간 이식도 세계 최초로 성공시키고, 혈액형이 다른 두 사람의 간 이식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08년 서울 아산병원 간 이식팀은 학회상을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만 미국, 일본, 유럽 등 20여 개국에서 연간 100명의 장기 이식 전문의들이 찾아옵니다. 혈관을 만들어 이식하는 방법, 2:1 이식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의학 교과서에도 실려 세계 의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장기 이식 의사가 생체 간 이식 수술을 하려면 통과해야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국립장기이식센터가 정한 일정 시간 이상의 생체 간 이식 수술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최고 병원 중 하나인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 장기이식센터의 간 이식 의료진은 삼성 서울병원을 연수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최고의 병원이 간 이식 분야에서 한국은 믿고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 이식 수술 연수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은 대가도 있는데요. 신장 이식의 대가인 로버트 몽고메리 교수 역시 간 이식 수술 연수를 받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의료 후진국으로 외국에서 흔한 수술도 한국 사람은 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 한국으로 의료 봉사를 와서 한국인 의료인들을 키운 미국인 의사 데이비드 존실 박사는 제자들로부터 미국으로 가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하소연을 들을 정도로 한국의 의료계는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는 제자들에게 자네들이 떠난다면 한국의 환자들은 누가 돌보냐고 다그칠 정도로 한국의 환자들은 선진 의료 서비스는커녕 의료의 기틀마저 바로잡기 어려울 정도였죠. 그런데 이제는 많은 국가에서 치료를 하기 위해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하고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세계 각국의 의사들이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의료 발전과 코로나에 대응하는 의료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